저희는 카니발 크루즈 선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등학교 치어리더 사건의 중대한 속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사진은 마이애미 NBC6에서 제공한 것으로 오늘 법정에 출석한 그 소녀의 의부소빠의 모습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미스터리한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안나 캡너는 2025년 11월 카니발 크루즈 선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16살 의붓 남동생 이 사건의 용의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안나 캡너의 사망 방식은 타살로 판정됐습니다. FBI는 이 사건에 대해 함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그 10대 의붓 남동생 이 오늘 마이애미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희는 로우 앤 크라임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안나 캡노의 시신이 마이애미로 돌아온 크루즈선에서 옮겨진 지 대략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애미에서 NBC6의 텔레비전 카메라가 안나 캡노의 의붓 남동생이 연방법원에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것은 그 소년이 연방법원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후드티를 입고 있었으며 변호사가 곁에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의붓 누나를 죽였냐고 물었지만 그 기자에 따르면 소녀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NBC 6 방송국은 이 소년이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건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가운데 판사 앞에 출석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에는 공공변호인, 검사, 그리고 미국 연방보안관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언론과 일반 대중은 법정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이 소년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 소년은 이후 법원을 나와서 보호관찰 사무실이 있는 다른 건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소년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그의 변호사도 법정 밖에서 그와 이야기하려던 언론에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그 소년의 혐의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는 WTVJ와 마이애미 일부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그 소년은 안나 캡너가 카니발 크루즈선 호라이즌에서 사망한 이후 가족들과 함께 지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캡너의 사망이 크루즈선에서 잠재적으로는 공해상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연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FBI와 연방정부가 관할권을 갖고 있습니다. FBI에 관해서는 그들은 그 이상으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저는 마이애미에 있는 FBI에 연락을 했는데 그들은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 대해 마이애미 연방검찰청으로부터도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나 캡너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그들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소년이 미성년자로 기소되어 소년 법원에서 사건이 진행된다면 이런 사건들의 대부분이 비공개로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많은 정보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년이 결국 성인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재판과 형사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뿐만 아니라 수사관들이 11월 그 크루즈 선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믿는지도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안나 캡너가 탔던 그 크루즈 여행은 원래 새로 합쳐진 가족의 축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안나 캡너의 아버지는 샨텔이라는 여성과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샨텔은 그 소년의 어머니인데 가족들은 그 소년을 캡너의 사망 사건의 용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애미에서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소년입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안나 캡너는 팔로 목을 조르는 암바 기술로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카니발 크루즈선 호라이즌에서 이복 오빠와 함께 머물던 객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캡너의 계모와 그녀의 전 남편이 관련된 별개의 양육권 소송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오늘 마이애미에서 판사를 만난 것으로 알려진 소년의 부모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이 사건을 한 단계씩 따라오면서 모은 정보 중 일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5층 4,000명의 승객, 이 탑승한 크루즈선의 선실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가족들에 따르면 그중 한 명은 16세 소년입니다. 다른 한 명은 그의 18세 의붓 누나 이난나 캡너입니다. 안나 캡너는 플로리다 타이터스빌 출신으로
스페이스 코스트라 불리는 대서양 연안 마을입니다. 케네디 우주센터와 가까워서 마이애미에서 북쪽으로 약 3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안나 켐너는 18세로 봄에 템플 크리스천 스쿨에서 졸업할 예정이었으며 선생님과 친구들, 학생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안나는 졸업 후 큰 계획이 있었습니다. 가족에 따르면 그녀는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 필요한 시험을 막 마쳤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가족은 안나가 해군에 입대하고 싶어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법집행기관의 일원으로서 경찰견 담당관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제 안나가 해군에 잘 어울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에서 물을 좋아하는 모습이 보이고 5월에는 가족과 카니발 크루즈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여기 봄 여행 때 찍은 틱톡 영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그 여행에서 올린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가고 싶다라는 캡션이 달려 있습니다. 11월 그녀의 가족은 다시 바다로 나가 크루즈 여행을 하기로 했고 가족 9명이 카니발 크루즈 선박에 탑승했습니다. 그 크루즈의 이름은 호라이즌이었고 6일간의 일정으로 마이애미 항구에서 출발해 카리브해 여러 곳을 들른 후 남부 플로리다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안나와 함께 크루즈에 탄 다른 8명은 그녀의 재혼으로 생긴 새 가족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새어머니, 오빠, 그리고 16세 소년을 포함한 새로 생긴 이복 형제들이 함께 했습니다. 안나의 이복 오빠와 조부모는 안나와 그 소년이 진짜 남매 같았고 콩 한쪽 2개처럼 닮았다고 ABC 뉴스에 전했습니다. 켐너 가족이 탑승한 크루즈선이었습니다. 그것은 떠다니는 도시이자 거대한 배로 약 4,00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습니다. 바, 레스토랑, 다양한 즐길 거리와 수영장 데크도 있습니다. 그 배는 마이애미 항구에서 출항해서 자메이카, 케이맨 제도, 멕시코의 코스멜 같은 여러 목적지로 향합니다. 온라인에서 그들이 마이애미 출발 6일 크루즈기를 광고 중인 걸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켐너 가족이 탔던 크루즈가 바로 이런 종류의 크루즈라고 생각합니다. 이 배는 2018년부터 운항해 왔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이것은 카니발이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청사진으로 배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15개의 데크가 있습니다. 그 배가 바다로 출항할 때는 정말 많은 기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1월 8일에 돌아왔을 때는 전혀 다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안나의 시신이 배에서 옮겨지는 영상입니다. 그 시신은 마이애미 데이드 카운티의 검시관 사무실로 옮겨졌습니다. 이 영상은 WSBN 텔레비전 기자 셸던 폭스가 촬영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누가 호라이즌에서 내려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연한 사고인지, 의료 비상 상황인지, 아니면 더 어두운 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영상이 화제가 되자 우리는 카니발 크루즈 라인에 연락했고 그들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11월 8일 토요일 마이애미 항구로 돌아온 카니발 호라이즌 항해에서 발생한 승객의 사망 사건은 FBI에서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법집행기관에 관할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FBI 마이애미 홍보실에서 제공해야 합니다. 저희는 승객 가족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FBI가 관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확실히 주목하게 됩니다. 이것이 누군가가 선상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건인지 궁금해집니다. 당시 저는 해양 변호사 마이클 윙클만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FBI는 아직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수사 중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범죄 연루 여부는 모르지만 FBI가 수사 중이라는 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크리스, 사실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범죄가 발생했거나 사람이 바다에 빠졌거나 미국 시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범죄 여부와 상관없이 FBI가 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FBI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 대해 그들이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이 사실이 저를 한 방향으로 이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어 바다에 빠지는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마이애미 보안관 사무실조차도 그러니까 그게 국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BI가 사실상 이런 사건들에 대한 법 집행 기관처럼 이 일을 처리하죠. 그게 우발적인 상황이든 아니면 범죄와 같은 일이든 말이에요. 네, 맞아요.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요. 대규모 크루즈 여행의 경우입니다. FBI도 관여하지만 현지 경찰이나 주경찰도 관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기관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지금 상황은 FBI가 확실히 수사를 주도했고 제 생각에는 주로 수사를 마쳤을 거라고 봅니다. 크리스,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족, 크루즈 회사, FBI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직 공개되지 않아 현재로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측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고 저희 로펌이 50년 넘게 해오면서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드문 일이냐고요? 네, 드문 일이긴 하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강한 생각이 있냐고요? 네, 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안나의 죽음이 범죄 행위의 결과라는 추측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도 FBI는 그들의 수사에 대한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배에 탑승한 승객의 죽음을 조사하고 있다고만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안나 가족은 그녀 사망 직후 ABC 뉴스와 인터뷰를 했지만 첫 보도에서는 호라이즌 회사의 사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ABC 뉴스에 그녀를 행복하고 명랑하며 앞날이 밝은 우등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안나의 가족은 그녀가 고등학교 졸업 후 군에 입대하기 위한 시험을 막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릴 때는 체조를 했고 이후에는 학교 대표 치어리더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조금씩 정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이애미데이드 검시관 사무소에 따르면 안나의 사망일은 배가 항구로 돌아오기 전날인 11월 7일이었습니다. 검시관은 그녀의 사망 시각을 오전 11시 17분으로 기록했습니다. 분명히 매우 구체적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구체적이라는 점이 정말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구체적으로 오전 11시 17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보통 우리가 사망 선고를 할 때는 특히 다음 날에 시신을 발견하거나 시신과 접촉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우리는 보통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 또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처럼 대략적인 시간을 추정해서 말하거든요. 정확히 몰라서 시간대와 관계없이 그렇게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그들이 그녀의 전화나 마지막으로 그녀와 연락했던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걸 의미해요. 1117분까지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구체적인 시간을 아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가 검시관에게서 나온 정확한 정보라면요. 안나는 금요일 아침 전고 직전에 사망했고 그 배가 마이애미로 돌아온 건 약 24시간 후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언제 발견됐는지, 어떤 상태였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안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기다리면서 그녀의 친구들은 그녀를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타이터스빌에서요. 그들은 안나의 고등학교 졸업반 전용 주차 공간에 꽃을 놓았고 그곳은 추모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나의 시신이 호라이즌에서 옮겨진 지 일주일 남짓 지났을 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은 언론 매체들이 안나의 마지막 날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타임라인을 공개한 것이었습니다. 11월 6일로 가봅시다. 그날 저녁 캠런은 몸이 안 좋다며 가족들에게 알리고 가족들이 저녁 식사 중일 때 자신의 선실로 돌아갔습니다. 이는 데일리 메일과 인터뷰한 소식통의 전원입니다. 이제 들어보세요. 6일간의 긴 크루즈 여행 끝에 누군가 몸이 좋지 않은 건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캡너는 자신의 객실로 돌아갔다고 데일리 메일은 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11월 7일 캡너의 아버지와 아내가 아침 식사를 하려고 만났지만 안나 캡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오전 11시에 자신의 선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객실을 청소하러 들어간 메이드가 안나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메일은 익명의 소스 2명과 인터뷰했다고 주장하면서 캡너의 시신이 담요에 쌓여 있었고 구명조끼로 덮여 있었으며 침대 밑에 밀어넣어진 채로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안나의 시신이 어떤 상태로 발견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FBI도 안나의 죽음에 범죄가 연루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그것이 무엇을 시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안나가 스스로 담요에 쌓이고 구명조끼로 자신을 덮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수사의 핵심은 결국 누가 그녀를 그런 상태로 만들었는지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겁니다. 만약 안나가 기절했거나 약물 과다 복용이나 다른 문제로 사망했다면 분명히 자연스러운 상태로 그냥 누워있는 채로 발견됐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런 식으로 발견됐다는 사실은 저에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당국에서 받은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의 검시관은 11월 7일 오전 11시 17분에 그녀의 사망 시각이 기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는 그날 오전 11시쯤에 하녀가 그녀의 방에 들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발견된 시각이 사망 시각으로 기록될 수 있나요?
그게 하녀가 그녀를 발견한 시각이라면 그게 곧 사망 시각이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뭔가 더 있다는 뜻인가요? 아마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리고 솔직히 그 정보가 공개된 것도 좀 놀랍네요. 하지만 사망 시각은 사망 시각이죠. 그들은 또 시신을 검사하고 혈액 검사와 다양한 신체 상태를 통해 사망 시각을 정확히 알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시각을 확인하는 과학 기술은 매우 발전되어 있어서 실제 시간과 거의 비슷하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발견된 시간과 사망 시각 사이에는 단순히 정보에 근거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은 여기저기서 오가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입증된 것은 없습니다.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시신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나요? 범죄 연루 여부도 모를 때는요. 하지만 그들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항구로 돌아왔어요. 제 생각에 사람들이 아침 7시쯤에 사건이 일어난 이 갑판에서 자신의 객실을 떠나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 다음 날 마이애미로 돌아왔죠. 그녀의 시신은 전날 오전 11시쯤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그들이 다루고 있는 크루즈선 같은 복잡한 환경에서는 말이죠. 가장 어려운 점은 범죄 현장을 봉쇄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누군가가 고의로든 실수로든 증거를 훼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크루즈 블로그에 따르면 다른 승객들은 갑판에서 의료 비상 상황을 알리는 경보음을 들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에이트와 소수의 손님들은 평소보다 일찍 객실을 비워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날 배가 항구로 돌아왔을 때 블로그는 또한 배가 방향을 돌려 8일에 또 다른 크루즈를 시작했고 마이애미를 정시에 출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배는 11월 16일에 돌아왔습니다. 승객들은 캡너가 숨진 채 발견된 갑판에 탑승했을 때 그곳이 다시 차단되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아직 수사관들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언론 보도입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약 16세로 추정되는 큰아이는 18세의 의붓딸 사망 사건의 용의자입니다. 그 일은 같은 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그 순간입니다. 샹텔 캡너의 전 남편의 변호사가 16세 소년을 지칭할 때 용의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샹텔 캡너는 안나의 새엄마입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그 소년은 안나 캡너의 의부 형제이며 그 역시 크루즈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성년자라 이름과 모습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성인으로 기소되면 정보를 공개하겠습니다. 안나 캡너의 새엄마 샹텔은 안나와 함께 크루즈에 탔고 이후 이혼 관련 양육권 심리에 출석했습니다. 이는 크루즈 후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크루즈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 양육권 심리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샹텔은 전 남편과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양육권 소송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양육권 심리의 중심에 있던 아이들 중 한 명은 안나의 16살 의붓 남동생이었습니다. 현재 16살 소년에 대해 FBI의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DCF 아동가족부도 관여하고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DCF의 공식적인 수사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 경우 FBI는 제 의뢰인이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건에서 전혀 용의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저는 16세 소년을 증인석에 세우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느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떤 일도 일어나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머니. 사건 직후 그는 입원했고 그 후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엄마와 아빠도 함께 참여하셨어요. 그들은 합의서에 서명해서 기본적으로 그가 엄마의 친척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했고 그를 위해 상담도 받고 있어요. 지금 엄마 쪽 변호사 샨텔이 그 사건 이후 소년이 병원에 이송되고 상담도 받고 있다고 말한 걸 들으셨죠? 그녀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12월 1일 오전 9시입니다. 말해도 될까요? 티모시는 12월 5일 정신과 진료가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말씀 전 변호사와 상의해주세요. 변호사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저도 괜찮아요. 먼저 확인해주세요. 지금 샹텔이 이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소년에 대한 정신과 진료 예약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나 캡너는 그 피의자와 그녀의 친오빠와 함께 선실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친오빠는 안나가 선실 안에서 사망한 그날 밤에 누군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안나의 조부모는 ABC 뉴스에 안나가 사망한 밤 이복 오빠만이 선실에 들어가는 것이 목격됐다고 밝혔습니다. 알다시피 그 배에 특정 구역 복되는 출입구들이 있어서
꽤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방에 함께 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열쇠들도 모두 전자식이고 전기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언제 그 방에 실제로 출입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만으로도 꽤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격자, 즉 부모님도 있죠. 부모님이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는지 아시겠죠? 그녀는 저녁 식사할 때 몸이 좋지 않아서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시점과 그녀 외에 누군가가 그 방을 마지막으로 나간 시점이 시작점이 되는 거죠. ABC 뉴스는 이후에 안나의 죽음이 살인사건으로 조사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매체는 안나의 가족이 그녀가 바홀로 사망했다고 전했다며 누군가가 그녀의 목에 팔을 걸어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폭스뉴스가 입수한 안나 켐너의 사망 진단서를 보고 있습니다. 사망 원인은 없지만 시신이 화장된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녀의 추모식은 플로리다주 타이터스빌, 올랜도 동쪽에서 열렸습니다. 그곳이 바로 그녀의 고향입니다. 언론 보도와 가족이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을 통해 수사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FBI는 체포를 하지도 공식적인 발표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FBI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움직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해외로 도망가거나 도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고 그를 주시하고 있으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고 싶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끝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체포를 하면 그때부터 신속한 재판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든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증거가 한 사람만을 가리켜도 말이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려면 크루즈선에서 하는 건 정말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크루즈선은 아마도 범죄를 저지르기에 최악의 장소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배에는 수천 명의 잠재적인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좁은 밀폐 공간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출입 카드로 이동 경로가 모두 파악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이 체포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정확히 언제일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조부모님도 ABC 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그 객실에 들어가는 다른 사람이 한 명만 나오는데 그 사람은 안나 켐너의 16살 의부소빠였습니다. 카니발 크루즈 선박에 그렇게 많은 카메라가 있지만 객실 안에는 카메라가 없어서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그녀가 사망하게 되었는데 ABC에 따르면 그녀는 목이 졸려 사망했다고 합니다. 검사로서 그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의 전말을 구성할 때 체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증거가 필요합니까? 체포의 동기가 꼭 필요하진 않지만 배심원들은 사건의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수단, 동기, 기회가 모두 중요하죠. 하지만 검색에는 이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체포를 하기 위해 단순히 개연성만 있으면 되는 경찰과는 달리 그 기준은 정말 낮은 편이죠. 검사는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선의의 신념이 있을 때만 기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체포가 안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접근 카드 확보 여부를 확실히 알고 싶어 합니다. 그는 밤늦게 방에 들어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도 있고 그들은 목격자를 찾고 있으며 시신에서 DNA와 지문도 찾으려고 했고 모든 것을 다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사망 원인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검시관이 이것을 타살로 판정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식에 의한 사망 방식 역시 검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자살이나 사고가 아니라 확실히 타살이라는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망 방식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해자와 함께 방에 있었던 사람만을 지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방에는 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안나 켐너의 사망 원인이 목 졸림으로 보고되었지만 이 점도 언급하고 싶습니다. A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녀가 사망했을 당시 성폭행이나 약물, 알코올의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는 아직 FBI에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 이 이복 형제가 이번 사건에서 기소될지는 불분명하며 만약 그렇다면 성인으로서 기소될지 여부도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 16세의 안나 켐너의 이복 형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의 가족이 그가 그녀의 죽음의 용의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조부모님께서는 안나 켐너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된 방에 들어간 사람이
그 이복 형제뿐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16세입니다. 그가 그녀의 죽음과 관련해 어떤 혐의로든 기소된다면 성인으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연방법원이기 때문에 그 결정은 검사가 그 제안을 할지 여부에 달려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인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지 소년 법원이 아니며 그 다음에는 판사가 이를 승인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주 법원에서는 검색에 훨씬 더 많은 재량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주 법원 사건이었다면 검사는 좋아, 우리는 이 사건을 성인 법원에 기소하겠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판사는 재량권이 적지만 연방 법원에서는 더 많은 재량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피의자가 16살 이고 살인 사건인 경우에는 거의 확실하게 성인 법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소년 법원은 21세까지만 관할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기소할 수 있고 21세까지 소년원에 수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는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건 어떤 상황에서도 이상적이지 않으니 그는 대부분 성인 법정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소년 처벌과 성인 처벌을 혼합해서 받을 수 있지만 성인 법정은 소년 법정과는 매우 다릅니다. 성인 법정은 처벌을 기반으로 하지만 소년 법정은 갱생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제 안나와 이복 오빠의 관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나의 전 남자친구 중 한 명의 아버지는 인사이드 에디션과의 인터뷰에서 그 이복 오빠가 안내에게 집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전 남자친구 아버지는 그가 늘 큰 칼을 들고 다녀 안나가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은 페이스타임 통화 중 이복 오빠가 캡너 방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 담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고 있을 때 그녀 위에 올라탔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안내에게 완전히 빠져 있고 미친 듯이 끌려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항상 안나와 사귀고 싶어 했다고 말했으며 이는 인사이드 에디션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전 남자친구는 또한 안나가 이복 오빠를 너무 두려워해서 실제로 친구 집에서 자곤 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크루즈 여행에서 안나는 그 이복 오빠와 같은 객실을 쓰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안나의 조부모는 안나와 16살 이복 오빠 사이의 관계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안나의 조부모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가족이 크루즈 여행을 간 이유는 안나의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결혼하면서 새롭게 한 가족이 된 것을 기념하는 새로운 전통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안나와 그 16살 이복 오빠는 진짜 남매 같은 관계였다고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 솥에 든 콩 두 알처럼 가까운 사이로 묘사됐습니다. 이제 안나의 친아버지 크리스토퍼 캡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는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내 의부사들이 한 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인용문 끝입니다. 그는 피플 매거진에 의하면 의부사들의 행동에 대해 알거나 모른다고도 확인이나 부인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캡너는 또 말했습니다. 인용문입니다. 나는 그가 결과를 직면하길 바라며 반드시 일어나도록 싸울 것입니다. 피플은 그에게 의부사들이 딸의 죽음에 책임이 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 방에는 그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FBI는 그가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진행 중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용문 끝. 그는 또한 자신의 의부사들을 평범한 아이로 생각했고 딸과도 가까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 아이들 중 한 명이 사망한 걸 알게 되셨나요? 네, 그 의붓자매의 이름이 뭐였나요? 안나 캡너. 그녀가 사망 전 마지막 시간에 대한 충격적인 새 세부 사항도 밝혀졌습니다. 이 정보들 역시 FBI에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지난주 긴장된 양육권 신문 증인석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신문에서 안나의 새어머니인 샹텔은 그녀와 남편 크리스토퍼 캡너가 그 불운한 가족 크루즈 여행에서 내렸던 결정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18세인 안나와 16세 14세인 두 의붓 남동생, 이렇게 3명의 10대가 모두 한 객실에 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 용의자인 16세 소년이 여행 중에 중요한 야간약을 2번이나 놓쳤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아무도 그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안나가 사망한 밤과 이후 진술에서 그녀의 변호사는 안나 캡너의 의붓 남동생이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안나의 사망과 관련해 형사 기소가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처음 들은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FBI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연방 차원에서 기소될지 아니면 그 사건이 주로 넘어갈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잠재적 기소가 공중에 떠 있다. 샨텔이 증인석에 불려나갔고 그녀는 FBI가 조사하고 있는 바로 그 환경과 결정들에 대해 답변해야만 했습니다. 질문은 곧장 크루즈와 그곳에서 내린 선택들로 이어졌습니다.
최근 크루즈 여행 다녀오셨나요? 네. 아이들 중 크루즈 여행에 같이 간 사람이 있었나요? 아이들 여권 발급에 동의해달라고 허드슨 씨에게 연락하셨나요? 저는 아이들을 크루즈 여행에 데려가려고 제 일정을 알리기 위해 허드슨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여권을 요청했지만 이번 크루즈 여행엔 필요 없었어요. 그리고 허드슨 씨는 실제로 여권을 발급받는데 협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권에 서명하는 것도 거부했죠. 네. 여권이 필요 없다 하셔서 발급 안 받았습니다. 맞아요. 미성년 자녀들의 경우 이 크루즈에서 잠자리는 어떻게 정해졌나요? 제 남편과 그의 9살 딸과 함께였나요? 그리고 그의 이복 누나와 이복 형과 방을 같이 썼어요. 그 방은 우리 방 바로 맞은편에 있었어요. 이복 누나의 이름이 뭐였죠? 안나 캠너였나요? 그리고 이복 형제의 이름은 뭐였죠? 그리고 14살입니다. 그리고 안나는 몇 살이었죠? 18살이요. 지금이요. 이 3명의 10대들을 크루즈에서 한 방에 있게 한 결정은 누가 내렸나요? 저희는 여행자와 여행사와 상의해 그 방법을 추천받았어요.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것에 대해 특별한 허가서에 서명해야 했나요? 그러면 본인과 남편분 사이에 상호 합의로 결정된 건가요? 맞나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아이들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난 걸 알게 되셨나요? 네. 그리고 그게 언제였나요? 금요일 아침에 알게 되신 건가요? 그 금요일 아침 전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 때가 언제였나요? 목요일 밤이요. 대략 몇 시쯤이었나요? 그쵸. 6시 30분쯤이요. 그리고 당신의 아이는요? 그 목요일 밤에도 글을 봤나요? 네. 몇 시에 글을 봤나요? 7시에 더 가까웠나요? 7시 조금 전이었나요? 그때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그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알다시피 그 사람이 방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요? 제가 알기로 그들 모두 방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럼 그들의 방은 어디였죠? 당신 방과는 어떤 위치 관계였나요? 복도 바로 맞은편이었나요? 제가 문을 나서면 그들의 문이 바로 정면에 있었어요. 그날 저녁에 다시 방으로 돌아가셨나요? 네. 몇 시에 방으로 돌아가셨나요? 7시요. 오후 7시요. 맞아요. 사실 7시 30분쯤이었어요. 그 후 밤새 방에 계셨나요? 네. 복도 맞은편 청소년 방에 들어가 확인해 봤나요? 아니요. 저는 잠자러 갔어요. 크리스토퍼가 복도 맞은편에서 그들을 확인했는지 아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알고 계신가요? 그 목요일 밤에 방을 나간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가 방을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변호사는 그 다음으로 배안의 환경에 대해 질문을 돌렸습니다. 10대들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특히 술과 도박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그녀는 미성년자들이 어려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했지만 18살 안나 캠너에 대해 묻자 단호히 모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인 안나가 두 미성년자와 방을 함께 쓰며 감독이나 인식이 있었는지 의문을 남깁니다. 이 부분을 들어보시죠. 크루즈 동안 술을 전혀 마신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그 주초에 피나콜라다 2잔과 블루 하와이안 1잔을 하루에 1잔씩 마셨습니다. 국제 해역에 있으면 아이들도 술을 마실 수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시는군요.
아니요,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직 나이가 안 됐거든요. 그럼 what about Anna? 모르겠어. 아이들이 한때 도박을 하고 있었다는 걸 몰랐나요? 안나는 18살이라 한 번쯤 있었던 건 알아. 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아니었어. 다른 아이들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한가요? 다른 아이들은 도박을 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해요. 다음으로 신문은 안나가 사망하기 몇 시간 전 16세 용의자의 상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세부 사항으로 넘어갔습니다. 변호사는 그 소년이 주의력 결핍과 다활동 성자 넝의 진단을 받고 콘서타 등 2가지 약을 복용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침에는 그 약을 복용하고 밤에는 불면증 치료제인 클로니딘이라는 약을 먹습니다. 샹텔은 크루즈 여행 동안 2약 모두를 자신이 보관했다고 증언했지만 마지막 밤에 대한 중대한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에 관해서는 as far as 그에게 진단받은 질병이 있나요? 그는 ADHD가 있어요. 그리고 그는 주의력 결핍과 다활동 성자가의 진단을 받은 지 얼마나 되었나요? 약 3, 4년 정도 되었어요. 그건 당신이 허드슨 씨와 별거한 이후였나요? 그 시기가 맞나요? 네. 그리고 그가 주의력 결핍과 다활동 성자 은가의 약을 복용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약을 복용했나요? 메틸페니데이트인가요? 그걸 발표해 주시겠어요? 당신이 해주면 특별할 것 같아요. 메틸페니데이트 아세요? 저는 철자를 잘 몰라요. 이름 브랜드는 콘서타예요. 그게 도움이 돼요. 고마워요. 그리고 그 약은 얼마나 자주 복용하셨어요? 매일 아침마다요? 그가 크루즈 여행에도 그 약을 가져갔나요? 네. 그는 밤에 먹는 약도 함께 복용해요. 같은 약이에요. 아니요, 그건 클로니딘이에요. 그건 무슨 약이에요? 불면증이에요? 약은 잘 챙기고 있었어요? 네. 확실해요? 그가 매일 약을 먹었나요? 그는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먹었고 밤에 클로니딘은 2번 빼먹었어요. 클로니딘도 계속 보관했죠. 네, 맞아요. 네, 죄송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복용량을 놓쳤다는 건가요? 그가 약을 받기 전에 잠자리에 들었고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그 목요일 밤도 포함해서요? 아니요, 목요일 밤엔 그가 약을 못 받았어요. 제가 먼저 잠들었거든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려고요. 크루즈 여행 중에 그는 밤에 먹는 약을 2번 빼먹은 거죠. 하루는 약을 먹기 전에 잠들어서 못 먹었고 다른 하루는 그 전날 밤이었어요. 맞나요? 제가 그가 잠들기 전에 먼저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전날 밤 약을 못 먹었어요. 네, 그 사건 전엔 오지 않았어요. 마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녀 자신의 진술에 따르면 16세 용의자는 그녀의 말로는 불면증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을 마지막 밤에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보다 먼저 잠들었고 그에게 약을 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즉시 수사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날 밤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의 정신 상태나 수면 능력은 어땠을까요? 그것이 그의 행동이나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이 녹음 당시 안나 켐노 사망 관련 체포자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사건 업데이트와 기소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